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직에 맞는 글쓰기는 글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네이버 로직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로직에 맞는 글쓰기는 블로그 초보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블로그 고수는 로직 그 이상의 글쓰기를 고민합니다. 상단 노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쓰기가 중요하다? 이 말에는 아마 이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일까요? 우선 이 영상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업로드한 상담 전화 오는 돈 되는 글쓰기, 그리고 서로 이웃의 의외의 정답, 이 두 개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쓰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직과 관련 있는 글쓰기, 즉 네이버 로직에 맞는 글쓰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라는 말의 의미는 네이버 로직을 무시하고 본인의 임의대로 글을 쓰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이버 로직에 충실하되 기계적인 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글, 즉 수준 높은 글쓰기 혹은 감성적인 글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이지만 그 전에 로직과 관련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정리를 살짝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직과 관련 있는 글쓰기, 로직에 맞는 글쓰기는 다이얼 플러스 로직, 그리고 노출 경쟁력을 갖추는 품질과 규격, 이렇게 압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형 블로그나 초보 블로그 분들은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우선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이미지에 보이는 9개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글쓰기, 첫 포스팅, 원천 봉쇄 10가지, 고수의 4가지 체크포인트, 로직에 맞는 글쓰기, 다이얼 플러스가 뭐지? 타이틀 모범 답안 유출, 본문 작성 요령 55가지, 확 달라진 상단 노출 방법, 뷰 잡는 관련도 영상,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늘 제가 강조드렸듯이 상단 노출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상단 노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할 때 단계별 목표를 우선 좀 정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도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 링크와 오픈 채팅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혼자서 하다 보면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꿈을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초보, 중고급, 현업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키워드, 타이틀, 이미지, 동영상, 본문을 왜 고민하시나요? 포스팅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있다고 분명 말씀하실 텐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와 개념 그리고 단계별 목표를 가끔씩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왜 포스팅 하시나요? 포스팅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상단 노출입니다. 상단 노출 안 되는데 포스팅을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그냥 혼자 읽는 글일 뿐이고 일기장이거나 장부일 뿐인데요. 자, 상단 노출은 왜 해야 하나요? 상단 노출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역시 딱 한 가지입니다. 방문자 증가입니다. 방문자 증가가 없다면 상단 노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문자가 증가하면 그럼 다 끝나나요?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도표에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조회수 증가, 그 다음에 또 재방문 등의 이유와 함께 반드시 방문이 긴 체류 시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단 노출을 통해서 방문이 되더라도 짧게 체류 시간,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긴 체류 시간으로 방문과 이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또 방문자 증가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단계별 목적이지만 자, 끝까지 글을 읽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방문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문만 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목표라고요. 자, 그런데 왔어요. 끝까지 읽었어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체류 시간만 길어지면 그게 우리 목표고 목적이고 종착점인가요? 아닙니다. 체류 시간으로 지수 쌓기도 하고 노출 순위 방어도 해야 합니다. 긴 체류 시간은 이웃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뭐 어쨌든 긴 체류 시간 이건 지수도 쌓이고 이웃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수까지 쌓이고 이웃도 많아지고 체류 시간도 길고 막 이게 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사채 끝 적금 시작인가요? 최종의 목적이나 목표는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이 생기거나 고객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일 아닐까요? 상단 노출 안 해도 유명해질 수 있다면 저는 상단 노출 안 할 것 같아요. 방문자 없어도 돈 번다면 저는 방문자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고객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일, 조금 부품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살거나 행복하는 일, 그거 아닐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 인플루언스, 온라인 마케터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목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보분들은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과정을 목표라고 오해하는 것과 단계별 목표를 최종의 목표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자주 꺼내보시고 각자 궁극의 목적과 목표를 한 번씩 상기시키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상단 노출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은 체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이미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로직을 넘어서는 글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읽게 하기 또는 구매하기 또는 상담이나 문의, 예약 전화 오게 만들기를 하려면 로직에 충실한 글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심을 끌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어찌 보면 로직과는 좀 별개로 다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문자가 글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며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문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가지는 글을 잘 적어야 합니다. 특히 수익형 블로그나 현업 연계형 블로그는 더더욱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단 노출을 넘어서 방문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글쓰기의 핵심 세 가지: 가독성, 전달력, 설득력. 가독성에 의해서 전달력이 강해지고 전달력이 강해지면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자, 오늘은 첫 단추인 가독성을 높이는 글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읽기가 힘들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좋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전달될 기회마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블로그 독자들의 특성은 어떨까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봐야지 라고 무의식 중에 특정의 시간값을 동의하고 영화관을 들어섭니다.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는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줄까요? 아마 한 블로그당 몇 분 정도 아닐까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을 때 독자는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블로그 방문자의 절대 다수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탄탄한 스토리 구성보다는 함축되고 빠른 전개와 요점만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한 독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블로그의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빠른 블로그 독자들에게는 특히나 가독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독성이란 글 자체의 내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각적 요소와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른 퍼포먼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 일정한 간격의 이미지 활용. 둘, 일정한 사이즈의 이미지 사용. 셋, 이미지, 짤, 동영상, 모먼트, 이모티콘, 지도 링크, 플레이스 링크 등의 멀티미디어 적극 활용. 넷, 가급적 쉬운 용어 사용.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에는 교조적이 아니면서 살짝 쉬운 말로 독자를 위한 팁을 주는 배려도 잊지 마시고요. 다섯, 눈으로만 읽는 지루함이 아니라 행동 요구. 이 이야기는 손가락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퍼포먼스의 여지를 많이 주라는 겁니다. 문단 사이를 넓게 하려는 말이고요. 중간중간에 좌우 슬라이드를 첨부해서 지루함을 최대한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단 사이를 넓혀서 스크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지루함 이걸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빡빡한 글이 아니라 시원시원한 시각적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블로그를 방문할 때 글이 빡빡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우 이렇게 뒤로 팍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부담감도 느껴지고요. 웬만하면 빡빡한 글씨 꽉꽉 채워 내려오는 글씨는 웬만하면 잘 읽고 저는 백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정보를 주는 다른 블로거가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 답답한 글을 제가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무슨 논문 쓰듯이 논문 읽듯이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든요. 블로그 글은 소설이나 논문이 아닙니다. 빡빡한 글은 절대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6. 서체는 고딕계열 추천. 가독, 명시, 전달 그 어떤 측면에서 봐도 손글씨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마나 글씨가 더 이쁠까요? 라는 예쁜 글씨체가 아니라 가독성 있고 쉽게 읽혀지는 글 아닐까요? 이쁜 글씨는 그 다음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7. 서체는 하나만 사용, 최대 2개까지만. 자, 이 서체는 저는 웬만하면 하나만 쓰시면 좋겠거든요. 2개까지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키우고 적고 뭐 약간 이런 건 되는데 전혀 다른 서체를 막 2개, 3개, 4개 막 쓰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촌스럽습니다. 그거 되게 보기 싫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읽을 때 서체 바뀌는 책 보셨나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 자막에 서체가 바뀌던가요? 서체 하나만 쓰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잘 읽힙니다. 8. 띄워쓰기 잘하기. 이거 띄워쓰기 잘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가독성도 있고 또 글에 대한 신뢰성도 더 갑니다. 띄워쓰기 잘못 쓴 거 보면 아 얘는 초등학교를 야간 나왔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퇴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은연 딱 글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뭐 어찌 보면 사람으로 당연한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지극과 정성을 다해라. 이게 제 조그만 신념인데 그런 띄워쓰기 하나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겁니다. 어쨌든 띄워쓰기 잘하기. 9. 폰트 사이즈는 15, 물론 14를 써도 되고 16을 써도 됩니다. 뭐 14 쓴다고 망하고 16 쓴다고 뭐 저품질 그 뜻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15포인트 쓰는 게 제일 좀 잘 어울리더라, 잘 보이더라. 너무 커서 올드하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15포인트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 요 얘기고요. 10. 폰트 컬러는 검정색. 이 폰트 컬러를 저는 빠져놓죠 하나 뭐 무지개 펼치시는 분 봤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폰트 컬러는 검정색으로 고정해 주십시오. 11. 폰트 컬러는 최대 2개 이내만 사용. 그러니까 글자 색을 정말 무지개 빠져놓죠 파남복에 막 줄마다 다르고 열마다 다르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에 가장 안 띄는 전단지가 그 중국집 전단지고요. 중국집 전단지는 무지개색 다 씁니다. 근데 한두 가지 색만 가지고 디자인한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보이고요.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은 어찌 보면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돋보이고 싶을수록 좀 이렇게 숨죽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폰트 컬러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오히려 색깔 많이 쓰지 마시고 까만색으로 하면서 딱 한 가지 정도 포인트 컬러 정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폰트 컬러는 하나 아니면 둘, 그 이상은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12. 폰트 사이즈 배수의 법칙, 타이틀, 헤드라인, 단원 나누기, 강조 단어 등에서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일정한 규칙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15, 단원 나누기 30, 헤드라인 60, 혹은 15, 30, 45 이런 식으로 배수 법칙을 좀 지켜주시면 눈으로 보기에 되게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16 썼다가 이거는 24 썼다가 이거는 뭐 36 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요. 15, 30, 45 또는 15, 30, 60 이런 식으로 뭐 헤드라인이나 타이틀이나 단원 이런 것들을 딱딱 규칙적으로 배열해 주시면 되게 고급스럽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13. 인용선, 구분선도 통일해서 사용하기. 우리가 보통 뭐 단원 같은 거 나누고 강조할 때 큰 따옴표, 버티컬 라인, 그다음 말풍선, 프레임, 포스트잇 등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한 종류만 사용하시고요. 어떨 때는 뭐 이쪽으로 버티컬 라인 쳤다가 어떨 때는 여기 말풍선 내려갔다가 여기 포스트잇 했다가 또다시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 하지 마시고 단원 나누거나 강조하실 때는 한 종류만 사용하시고 아무리 많아도 두 종류만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14. 좌측 배열보다는 중앙 배열 추천. 자, 좌측 배열은 중앙 배열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좌측 배열은 또 하나 글자 수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잘 작성을 했는데도 PC에서 작성한 경우 모바일에서 보면 영 이상하게 보이는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배열이라는 부분이 약간 무겁고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가볍고 부담 없는, 어찌 보면 그림책 같은 중앙 배열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림책 보면 읽는 게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처럼 제가 이제 중앙 배열을 좀 가능하면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담감 안 드리려고요. 마치 논문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 추천은 어쨌든 중앙 배열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줄당 글자 수는 19자, 20자 그 사이 정도, 뭐 한두 자 정도 왔다 갔다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15. 반드시 모바일 화면 확인하기. 네이버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모바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 전에 모바일 화면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가독성을 높이는 글쓰기 15가지였습니다. 아마 이제 글의 내용을 잘 쓰고 글의 향기를 담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독성은 전달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부분, 좀 비주얼적인 처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 15가지 사항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글을 오래 읽을 생각이 없는 호흡이 빠른 구독자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을 어필하기 전에 한눈에 빡빡하거나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어렵거나 촌스러우면 바로 나가버린다. 블로그 글의 가독성은 한눈에 딱 봤을 때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시각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